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현명하게 설계해 나가는 방법 찾아가 보시죠. 자,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 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현명하게 설계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장우식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젊음의 힘, 불타는 열정의 사나이, 보험 전문가 장우식입니다. 네, 불타는 열정의 사나이라고 하시니까 오늘 어떤 내용 이야기해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좋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김민정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필요한 보험 정보를 드리고 마음으로 다가가는 보험 전문가 김민정입니다. 네, 마음으로 다가가는 전문가님 오늘 내용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원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실함은 언제나 통한다.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모두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상담하는 이혜원 전문가입니다. 네, 좋습니다. 진심으로 상담해 주시는 오늘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많이 궁금하시죠?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입니다. 장우식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 전문가 장우식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아나운서님은 어떤 질병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아무래도 불치병이라는 병이 제일 걱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화면은 보건복지부에서 통계한 살아가면서 암에 걸릴 확률인데요. 남성의 경우 5명 중 2명, 여성의 경우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불치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게 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전문가님이 보여주신 자료를 보니까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걱정도 되는데요. 네, 실제로 제 주변에만 하더라도 많은 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치료가 끝나서 완치된 분도 계시고 오랜 기간 투병 중인 분도 계신데 본인이 암 환자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고들 하십니다. 심지어 저희 이모는 암 진단을 2번이나 받으셨습니다. 처음에 백혈병이 찾아오셨고 완치가 되셨지만 이후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죠. 다행히도 저희 이모께서는 맞는 치료법이 있어가지고 잘 치료가 되셨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요. 이모님께서 너무나 힘드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잘 치료가 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암 치료 방법이 개인별로 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암 치료의 경우 굉장히 다양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저희 이모가 유방암으로 투병하실 때는 지금만큼 표적항암제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임상실험 중인 표적항암제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저희 이모 몸에 잘 맞았기 때문에 건강히 완치되셨습니다. 이렇게 암은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은 통계청에서 통계한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인데요. 암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2위인 심장질환과 비교를 해도 3배가 가까이 차이가 나고 고의적 자해와 비교하면 6배 이상이 차이가 나지요. 화면에 생애 주기에 따라 겪을 수 있는 사망 위협을 보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사고로 돌아가시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전체 연령대에서도 1위입니다. 암은 나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을 따라 종종 장례식장을 가곤 했는데요.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계셨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던 분도 계셨지만 그 중에서도 암으로 돌아가셨던 분들이 특히나 많으셨습니다. 주변에 투병 중인 분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암에 걸리시고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셔서 힘들어하셨고요. 이웃집 아저씨는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이사도 가셨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가 조퇴를 했는데 바로 위독하신 어머니를 보러 가기 위함이었죠. 어린 시절 저에게 암은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나운서님, 지금 암 치료는 어떨까요? 지금은 아무래도 기술 개발도 많이 됐을 거고요. 그러면 치료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해서 치료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주변에도 실제로 좀 완치된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가요? 네, 요즘은 로봇 수술, 표적 항암제, 중입자 치료 등 수많은 신의료 기술들이 등장했습니다. 덕분에 건강이 완치되셔서 평범한 일상생활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렇다면 암 치료는 과연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지금부터 암 치료의 변천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암 치료에는 크게 항암 치료와 수술 치료로 나뉘는데요. 화면은 세대병 항암제의 변천사입니다. 혹시 아나운서님은 주변에 항암 치료를 받고 부작용으로 토하고 머리가 빠진다는 말씀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이 암 치료를 받게 되면 좀 대표적으로 그런 증상들을 보이게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건가요? 네, 항암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이모에게 찾아온 백혈병에 이 화학 항암제를 썼는데요. 매일 머리가 빠지고 토하는 이모를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이 항암제는 화학물질로 암세포를 공격하게 되는데 근처의 정상세포까지도 함께 공격하다 보니 면역력이 떨어져 토하고 머리가 빠지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 치료의 부작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암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좀 두려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표적 항암제가 개발되었고 암세포만 공격해서 부작용이 훨씬 덜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먹다 보면 내성이 생기고 환자에게 맞는 표적 항암제가 있어야만 가능한 치료법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이모에게 유방암이 찾아왔을 때 이 표적 항암제가 임상 실험 중에 있었는데요. 이모께서는 예전에 받던 항암보다 훨씬 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병은 하지만 환자의 면역력으로 이겨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후에 면역 항암제가 개발이 되었고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다 보니 부작용도 적고 신체에 오는 부담도 적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환자에게 오는 부담이 적다면 아무래도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겠어요. 네, 실제로 제 주변 지인들 분께서도 암투병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생업을 병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자, 암 치료 예전보다 많이 좀 발전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항암 치료에 방사선 치료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방사선 치료 대체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네,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암 치료 시 약물 치료가 끝나면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화면은 세대별 방사선 치료의 변천사입니다. 초기의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 주변의 정상세포까지 함께 공격하여 부작용이 심해 일상생활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사선 하면 우리 몸에 좀 해롭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방사선 치료라는 것도 좀 해롭지 않을까요? 네, 방사선을 사용해서 세포를 파괴하는 방식이다 보니 환자 몸이 많이 상합니다. 암세포만 선별해서 제거할 수 있다면 환자가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법이 개발됩니다. 세기조절 방사선의 경우 암세포 위주로 제거하기 때문에 정상세포를 거의 침범하지 않아 부작용도 적어요. 역시 방사선이 몸에 좋지는 않다 보니까 이 암세포만 제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환자분들도 조금 신체적 부담이 적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초기의 항암 치료에 비해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상세포가 함께 파괴되는 부작용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중입자 치료가 등장하게 되죠.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이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으로 가곤 했는데 이것도 일부 부자들에게나 알려진 치료법이었습니다.
다행히도 2년 전 우리나라에도 이 중립자 치료기가 들어왔습니다. 초기에는 전립선암에만 국한이 되었는데 지금은 간암, 폐암, 췌장암 등 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 암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치료가 어려운 암까지 예후가 좋기 때문에 꿈의 암 치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꿈의 암 치료라고 불릴 만큼 이 중입자 치료의 기술이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암 치료를 수술로도 하던데요. 이 수술 치료에는 또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처럼 암 치료에는 암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수술 치료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환자의 몸을 의사가 직접 개복해서 진행하다 보니 이 회복도 오래 걸리고 흉터도 크게 남았고 사람의 손으로 진행하다 보니 아무래도 기복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밀하게 암 수술을 위해서 다빈치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다빈치 로봇은 정상세포는 최소한으로 침범하고 암세포 위주로 제거를 하는데 이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다 보니 의료사고의 위험과 상처 부위가 적고 정상세포도 거의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흉터도 적어요. 실제 제 지인분께서 얼마 전 이 갑상선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목에 생긴 흉터로 지금도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 항상 손수건을 착용하고 다니시지요. 만약 그분이 이 다빈치 로봇 수술을 하셨더라면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셨겠죠. 그렇다면 아나운서님, 이 다빈치 로봇 수술 과연 얼마의 비용이 발생할까요? 글쎄요. 이름만 들어도 이미 뭐 다빈치 로봇 하는 걸 들어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이 비싼가요? 네, 화면에 다빈치 로봇 수술의 비용을 보시면 평균적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다빈치 로봇 수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가 이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제 지인분께서 선뜻 이 수술을 선택하지 못하신 이유이기도 하지요. 아무리 좋은 치료라도 내가 쓸 수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화면에 표적 및 면역 항암제의 비용을 보면 유방암에 쓰이는 캐사일라주의 경우 달에 500만 원, 연간 6천만 원에 달하고 폐암에 쓰이는 옵디보는 달에 1,000만 원이 훌쩍 넘고 연간 1억 6천만 원이 발생하는 고액의 치료입니다. 중립자 치료는 평균적으로 2분이면 치료가 끝나는데 1회에 700만 원, 10회를 진행하여 총 7천만 원의 금액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중립자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들을 보면 비교적 생활 수준이 넉넉하시거나 개인 보험으로 대비가 된 분들이 많으시죠. 네, 정말 고가의 치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1억, 뭐 몇천만 원 하는 금액이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암 환자분들에게 좀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혜택은 없을까요? 네, 물론 우리나라는 암 환자에게 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산정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치료비 95%를 5년간 감면받기 때문에 환자는 단 5%만 부담하게 되지요. 국가에서 지원되는 치료를 받으면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신의료기술의 경우 대부분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환자가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나운서님은 이 급여 치료와 신의료기술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치료가 된다면 신의료기술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시나 비용적인 문제가 좀 걸림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제2의 국민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이 있잖아요. 이 실손보험으로 좀 보장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이 있다 보니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모두 보장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화면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통계한 암통원 환자 수인데요. 보시면 대부분 통원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암 치료들은 신의료 기술들을 대부분 통원으로 치료하여 입원 의료비로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통원 의료비 한도인 20에서 25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이런 부분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손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실손 하나만 믿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은 전혀 모르시고 계십니다. 화면은 보건복지부에서 통계한 암 진단 후 실직한 환자의 비율입니다. 10명 중에 8명은 직장을 잃는다고 하고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실제 제 주변에도 이 고통스러운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서
회사를 실직한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네, 결국에는 이 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비용이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료기술은 꾸준히 발전하여 생존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치료들을 시도조차 못 해본다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닐까요? 화면 국가암정보센터의 통계를 보시면 대표적인 10가지 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갑상선암은 무려 100%입니다. 5년 동안 모두 생존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전립선암은 60%가 안 되었으나 지금은 거의 1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암, 폐암, 췌장암 등 생존 여유가 좋지 않은 암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운이 좋아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저렴한 치료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고액의 비급여 치료가 필요하다면 선뜻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다면 아나운서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진단비를 좀 넉넉하게 준비하면 될까요? 네, 진단비를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진단비로 준비를 하기에는 매월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회성 보장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치료가 길어지게 되거나 많은 금액이 초과된다면 그거 역시도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러므로 치료비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부담에 대비할 수 있는 암 치료비가 있다면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이런 게 있다면 뭐 두말할 것 없이 당연히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부터 안내드릴 치료비는 고액의 비급여 치료를 보장하는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암 주요 치료비 모든 비급여 암에 대해서 다 보장이 되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다빈치 로봇 수술,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세기조절 방사선, 중립자 치료 등의 비급여 신의료 기술들을 모두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정액으로 10년간 보장되는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가 있고 고액의 표적 및 면역항암제에 대비할 수 있는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이 정액으로 보장되는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가 있습니다. 암 주요 치료비에서 항암 약물 치료비가 함께 보장되기 때문에 연간 5천만 원, 최대 10년간 보장받으실 수 있지요. 또한 진단비는 원발암 진단 이후 전이암, 재발암, 잔여암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치료비의 경우 암으로 비급여 치료만 한다면 보장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모처럼 암 진단을 2번이나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10년 동안 이 2가지 모두 보장받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좋은 암 주요 치료비 우리가 가입을 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가장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항호르몬제의 보장 유무인데요. 일부 호르몬 양성의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드물게 갑상선암은 호르몬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 호르몬 치료의 경우 보조치료요법으로 직접 치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암주요 치료비는 수술, 항암약물, 항암방사선 등 직접적인 치료 행위에 대해 보장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 부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향후 보험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암 치료 방법 정말 많이 발전되고 또 개선이 된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오늘 이야기해 주신 내용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암 치료의 경우 나라에서 지원되는 급여 치료는 비교적 저렴하게 치료가 가능하지만 고액의 비급여 치료를 받게 된다면 이를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손으로 이를 준비하라고 하시더라도 대부분의 암 치료는 통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1일 통원한도 20에서 25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비급여 치료에 대비하기 위해 진단비로 이를 준비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부담될 뿐 아니라 이후에 전이암, 재발암, 잔여암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하여 보장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등은 항호르몬 치료를 진행할 수 있으니 꼭 항호르몬제가 보장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급여 부분도 함께 보장되는 암 주요 치료비와 함께 대비하셔서 고액의 항암 치료에 더욱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암, 과거에나 지금에나 무서운 질병의 대명사로 꼽히곤 하는데요. 준비 없이 암을 맞이한다면 누구보다 무섭지만 탄탄하게 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이겨내지 못할 질병도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한 날들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사랑으로 다가가는 보험 전문가 장우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함께 만나봤습니다. 암 주요 치료비 보험에 대해서 여러분께 아주 꼼꼼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봐야겠죠.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간병비 간호통합보험입니다. 우리 김민정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김민정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보험은 누구나 필요한 간병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간병보험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요. 사실 어떤 보험인지 좀 생소해요.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질병으로 아프거나 상해 사고로 다쳤을 때 입원할 확률이 높은데요. 통계에 따르면 어린아이들이나 감기나 폐렴으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고요. 노인분들은 무릎 수술 또는 상해 사고 골절로 뇌 질환으로 오래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이 부모님께서 입원을 하신다면 간병하실 수 있으실까요? 만약 안 되신다면 어떤 분이 간병해 주시길 원하실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직접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일 때문에 어렵다면 가족이 간병을 하는 게 가장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요? 네, 제가 시청자분들께 여쭤보면 보통은 제일 먼저 배우자, 가족들, 지인들을 이야기하시는데요. 문제점은 이 간병하는 기간이 길거나 전문적인 수술 후 재활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전문 간병인이나 간호사가 간병해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아나운서님, 이 간병인의 비용이 하루에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루에 10만 원 이상은 들지 않을까요? 네, 여기 통계청 자료인 이 도표를 보시면 간병 도우미로 물가지수가 매년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몇 년 전보다는 간병인 비용이 많이 오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간병인을 제공해주는 업체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보통은 같은 금액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중환자, 몸집이 무거워서 움직이기 어려운 환자, 그리고 휴일이나 공휴일,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간병인 비용에 요금이 더 산정되기 때문에 금액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금액이 12만 원에서 많이는 20만 원 이상도 간병인 비용이 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간병보험이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간병인 보험을 쓸 수가 없어서요. 간호사가 간병인처럼 관리하는 간호통합 서비스가 있는 병원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간병인 비용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호통합 서비스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실제로 간병 도우미로 비용이 좀 늘어나는 추세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간병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이 간병 보험의 종류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여기 간병보험 비교표를 보시게 되면 현재 보험회사에서 보장되는 간병보험의 종류에는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간병인 지원 일당과 간병인을 사용 후에 정액으로 받는 간병인 사용 일당이 있고요. 병원에서 간호사가 간병해주는 간병 입원 일당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간병인 지원 일당은 간병인을 직접 찾지 않아도 되고요. 간병인 비용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장점이 있지만 48시간 이전에 신청을 해야 하며 직접 간병인을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나 개인 간병인을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입원 일당 보장인 1에서 2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요. 갱신형이라 보험료가 올라가는 부분이 단점입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해 주신 종류는 바로 간병인 지원 일당이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간병인 사용일당인데요. 정액으로 보장받고요.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보장되는 금액이 20만 원이고 간병 비용이 얼마나 사용하셨던 보장되는 금액으로 20만 원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요양병원 보장이 따로 있고요. 회사마다 다 다르지만 갱신형, 비갱신형이 있습니다. 또한 이 공동 간병 시에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중복 보장이 되면 타인과 가족들이 간병을 해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야 하고요. 실제 지급한 비용과 상관없이 이 정해진 금액만 보장되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체력이 좋은 남자분이나 중증에 따라서 간병인 비용이 비싸지기 때문에 보장받으실 때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보험의 종류는 바로 간병인 사용 일당이었습니다. 역시나 장점과 단점이 아주 뚜렷하게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간병보험은 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와 같은 이 전문 인력이 24시간 상주하여서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부분인데요. 병원마다 이 병동 이용 금액은 다 다르겠지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 일반 병원 같은 경우는 하루에 2, 3만 원, 상급 병실도 5만 원 내외로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사용자가 많은 의료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간호통합 서비스는 7만 원 보장이기 때문에 준비 시에 정액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점은 중증일 때는 이용이 불가하고요. 간호사가 환자를 1대1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간호통합 서비스가 있는 이 지정된 병원에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상황에 맞게 준비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각각의 종류마다 장단점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보통은 어떨 때 많이들 좀 입원을 하시고 또 간병인까지 사용을 하게 될까요? 네, 실제로 제 주변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멀리서 오는 차를 피하시려다가 넘어지셨는데 대퇴부 골절이 되셨어요. 수술이 시급하셔서 병원에 가셨더니 하필이면 코로나 진단을 받으시고요. 전염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인실 이상 일주일을 간병인은 사용하셨고요. 수술 이후에 간병비가 비싸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셨다고 합니다. 이 간병인 비용만 하루에 20만 원씩 일주일 동안 총 140만 원에다가 수술 이후 간호 통합 서비스 이용 포함 총 800만 원 이상 들었다고 하시던데요. 이 실비에서 일부 보상 받으시고 상해 수술비를 받으셨지만 선생님께서 추가적인 이 간병비 비용이 더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께서 만약 보험을 준비하셨다면 간병인 비용과 간호통합 서비스 비용 그리고 종합병원 1인실 비용을 부담 없이 사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주변 지인분의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이 사례를 듣고 보니까 간병보험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저도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아까 앞선 첫 번째 주제에서도 제가 이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 실손보험이 있잖아요. 제가 실손보험을 굉장히 잘 믿고 있는데 이 실손보험으로는 또 간병인을 보장받기 어려운 걸까요? 네, 아무래도 아프시면 치료에 신경 쓰시고 일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한 일부분은 실손에서 보장받을 수 있지만 생활비나 간병비는 실손보험만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고 시청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실손보험이 세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이 최대 30% 이상까지 있고요. 실손보험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병비를 준비하시면 당분간 일을 못하시는 이 비용까지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병 비용이 장기로 갈수록 최소 월 400부터요. 최대 수백만 원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핵가족 사이인 우리 자녀가 아무리 나눠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비용을 모두 조금 부담스럽게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위험에 대비해서 이 간병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좀 비용적인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간병보험 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이 치료 목적이 아닌
이번 같은 경우는 보상이 안 된다면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임신 출산이나 미용 목적 관련 부분은 간병보험에서는 보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나이대별로 이 간병보험을 준비하는 게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어린아이나 40대 분들 같은 경우는요, 비교적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체증형이나 비갱신형으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50대 분들은 금액을 고려하셔서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비교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실 때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 1인실부터 다인실까지 보장되는 보험을 같이 준비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종합병원이나 이 상급 병원 1인실부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간병 비용과 큰 수술 후에 입원을 하시면 다인실보다는 조용한 1인실을 선호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원 치료가 중요하고요. 병원 2인실 관련 보장을 추가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입원 일당이 비싸다 보니 건강보험에는 넣지 않았는데요. 지금 간병보험과 1인실 보장은 중복 보장이기 때문에 종합병원, 상급병원 1인실 사용 보장과 2인실부터 다인실까지 폭넓게 보장이 있으니 저렴한 비용으로 상황에 맞게 준비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병원 인실에 대한 내용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합병원, 상급병원, 그런데 이 1인실 사용 비용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네, 말 그대로 상해나 질병으로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에서 1인실 보험을 첫날부터 사용하시면 30일 동안 가입 금액을 보장해주는 보험인데요. 그러면 왜 1인실 보험이 필요할까요? 실비보험에서 이 약관을 살펴보시면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나 어르신분들은 전염성으로 인해 1인실을 입원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는데요. 실손에서도 이 입원 시 보장을 해주지만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기준 병실 기준 50% 보장이고요. 최대 한도는 1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병원마다 기준이 다 다르지만 일일 평균 30만 원이라는 가정했을 때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이 발생이 되는데요. 하루에 20만 원이니 일주일을 입원하시더라도 금액이 140만 원이란 자기 부담금이 발생이 됩니다. 실제로 이 1인실 종합 비용은 보장 대비 손해율이 높지 않아서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도 몇천 원 정도 되는 보장이니 같이 준비해 주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이 2인실부터 다인실까지 보장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 입원비 일당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준비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 실손보험에서 다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실손보험 굉장히 믿고 있었는데, 지금 50%밖에 병실 비용이 보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구성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상급병원에 보통 좀 입원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가요? 네, 여기 22년도 통계 자료를 보시면 상급 종합병원에서 입원한 일수가 6.73일로 나왔고요. 종합병원에서 입원한 일수도 8.7일로 제법 길게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입원을 하시고요. 입원실이 부족하다거나 금액이 비싸서 1인실 상급병원도 하루, 이틀 만에 퇴원 아닌가 했는데 통계를 보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싼 입원 일당보다는 간병보험과 1인실 종합병원 상급 비용을 같이 준비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인실 상급 병원은 전국에 총 47개 병원으로 병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같이 보장받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 종합병원, 상급병원의 1인실 사용 비용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 이야기해 주신 내용 좀 요약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기억하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간병보험은 나이와 상관없이 필수 보험이고요. 두 번째, 실손 보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병실에 따른 보장이 들어가시면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간병보험이 보장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실손보험을 채울 수 있고요. 준비 후에는 바로 보장이시기 때문에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집중 치료를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부적 같은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음으로 다가가는 전문가 김민정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아주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주제 하나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이혜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전문가님, 오늘 주제 선정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혜원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보험은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 치매보험을 가입하셨거나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나운서님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아나운서님은 노년이라고 하면 몇 세부터인지 알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노년이라고 하면 이 60대 후반부터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한 노년의 연령은 60대 후반부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유엔에서 인류의 평균 수명을 고려해서 인간의 생애 주기를 나눈 기준으로 하면은 0세에서 17세까지는 미성년자, 18세에서 65세는 청년, 66세에서 79세는 중년, 80세에서 99세까지가 바로 노년입니다. 그렇다 보니 기존에는 정년퇴직이 60세까지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65세 이상으로 정년 연장을 바꾸려는 개정안이 발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의 베이비 부모 세대가 바로 샌드위치 세대로 불리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자녀들에게 부양을 받아야 하는 나이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부양을 바랄 수 없고 더불어 본인의 노년은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편안한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아나운서님은 치매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치매보험은 일단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고 장기요양보험은 사실 어떤 내용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기존 치매보험은 치매 진단과 CDR 점수에 따라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진단비가 1회씩만 지급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검사를 통한 CDR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후 관리 비용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가족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은 장기 요양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가입하신 보험의 보장 기간에 따라 매달 장기적으로 보장 금액을 지급하기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때 발생하는 금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치매보험을 가입하셨지만 사실상 치매보험의 보장을 제대로 받으신 분들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해야 될 정도인데요. 실제 사례로 제 지인분이 아버님이 치매로 의심이 되어서 병원에서도 CDR 검사를 권유했지만 아버님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서 결국 검사 진행조차 할 수 없었던 분도 계시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부모의 치매 증상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본인도 인지하고 있지만 자식으로서 부모의 치매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 보니까 CDR 검사를 포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 또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은
치매보험과는 다르게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부여받으신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장기요양보험을 이해하시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같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치매보험은 말 그대로 치매만 보장을 해줬는데 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보장의 범위가 좀 넓어진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요양 등급에 해당되는 질환들은 어떤 질환이 있을까요? 네,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질병으로는 중대질병과 일반 질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대질병으로는 치매, 중풍, 암, 신부전 순으로 치매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질병으로는 요통과 좌골통, 관절염, 골절과 탈골 등 사고 후유증, 고혈압과 당뇨, 기타 순으로 요통과 좌골통이 가장 많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을 노년기에 꼭 준비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치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질병으로 인한 장기요양 등급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의 일종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후 준비와 요양비용 등 노인과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국가에서 함께 나서서 도움을 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대질병이나 일반 질병 모두 다 고령자들에게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아야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등급을 받을 때 혹시 좀 인정받는 게 어렵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우선 노인장기 요양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65세 이상으로 어떠한 질병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65세 미만으로 치매와 뇌질환 등 포함한 21가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해당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공단에서 담당자가 직접 거주지에 방문하여 신체 및 인지 상태와 거주 환경 등을 확인합니다. 이후 의사소견서와 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받은 뒤에 공단에 제출하면 이후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실제 사례로 부산 지역에 계시는 63세 아버님은 건설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요. 허리 수술을 3번이나 하셨던 분입니다. 허리 수술을 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에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제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이 얘기를 해드렸더니 바로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4등급 판정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 등급 판정 기준은 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등급을 매기는 기준은 5가지 영역으로 총 52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입니다. 판단력과 인지 기능이 일반인에 비해서 비정상적인지를 중점적으로 보는데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또는 불이 난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등 이런 여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통해 점수가 산정이 되고 점수가 등급으로 환산이 되는 겁니다. 네, 이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등급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좀 나뉘어질까요? 네, 맞습니다.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당연히 본인 부담 금액이 발생하겠죠.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않고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에 전액 본인 부담 금액으로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받으셨다면
재가급여 서비스는 본인 부담 금액이 15%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복지용구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서비스는 본인 부담 금액이 20%로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에서 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에서 5등급은 재가급여 서비스는 이용이 가능하지만 시설급여를 이용하시려면 보호자가 요양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서 불가피하게 시설 입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거나 치매 등에 따른 문제 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은 주야간 보호 및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장기 요양 보험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좀 잘 준비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장기 요양보험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30세부터 최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뇌 관련 질환을 진단받으신 경우이거나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가성비 있게 준비를 하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로 저희 어머니가 현재 방문 요양사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돌봐드리는 할머니께서 4등급 요양 판정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현재는 하루에 재가급여 서비스만 하루에 3시간씩 주 3회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방문 요양이 없는 날에는 자녀분들이 할머니를 돌아가면서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녀분들이 아직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할머니를 케어하기가 여간 쉽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간보호센터까지 같이 이용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받고 나서 재가급여 서비스 중에 한 가지 서비스만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문 요양이랑 방문 목욕 또는 방문 요양과 주간보호센터 등 재가급여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제가 만나 뵈었던 60대 초반의 어머님인데요. 현재 친정 어머님이 치매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이 어머님 또한 어머님 형제분들이랑 번갈아 가면서 어머님을 보호하고 계셨는데요. 하루 종일 어머님이 옆에서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엄마를 모시는 것이 당연시하지만 그게 쉽지 하루 종일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상황이 있었던지라 조금 많은 공감이 했는데요. 저희 할머니도 이렇게 현재는 돌아가셨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혈관성 치매를 판정받으시고 집에서 6년간은 모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행복했고 그리고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는데 점점 치매가 진행이 되면서 결국 저희도 시설에 입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가족들도 마음이 병이 들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시설 비용을 모두 부담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의 장기 요양보험이 그때 있었다면 저희 가족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나 세월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노인이 되죠. 노인이 되었을 때는 한평생 사용했던 몸이 여기저기 고장이 났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요. 그렇다면 편안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셔야 되겠죠. 처음부터 만기 시까지 동일한 금액을 매달 지급받을 수 있는 장기 요양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재가급여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시설급여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유가 되신다면 복지용구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끝으로 자녀가 없는 분들 또한 본인의 노년은 본인이 직접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녀의 유무를 떠나서 편안한 노후 준비는 장기 요양보험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인생설계 원픽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